프랑스 파리에 왔습니다. 마음은 이미 파리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일단 숙소에 짐부터 풀겠습니다. 호텔은 전망보다 위치가 좋은 곳으로 잡았어요. 한국인 리뷰도 괜찮고 앞에 바로 지하철이 있어서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기 정말 편했는데요. 나름 에펠탑도 쬐끔 보이는 뷰입니다. 오자마자 에펠탑을 바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동선은 안 맞지만 바로 에펠탑 실물 영접해주러 갔어요. 근데 확실히 여행을 다 마치고 보니까 에펠탑은 야경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파코님도 보고 싶었는데 경찰이 있어서 그런가 기념품 파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파리지행 유튜버가 추천해준 베이커리에 가고 싶다고 해서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커피 한잔 하고 갑니다. 파리 17구에 있는 로컬 분위기의 베이커리인데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음. 80번 버스를 타고 몽마르트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버스가 몽마르트 언덕 뒤쪽으로 가는 버스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경로가 조승현 작가님이 추천해주는 소매치기 안 마주치는 루트더라고요. 소매치기뿐 아니라 몽마르트 언덕을 진입하려면 강제로 팔찌를 파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우회해서 오니까 팔찌 아저씨들을 안 마주쳐서 좋았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면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바로 보입니다. 하얀 돔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성당이 석회암으로 지어져서 오래되고 빗물과 접촉할수록 하얗게 되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예수의 성심이라는 뜻을 가진 사크레케르 대성당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자이크 중 하나인 예수 성심의 승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금빛 심장을 내어주는 예수님과 상당 부분의 성부, 성령을 상징하는 흰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삼위일체의 구원, 그리고 죄와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당 앞 계단에 앉으면 파리 시내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몽마르트 언덕 주변은 원래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 지금도 거리마다 화가들이 자리를 잡고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고 길모퉁이 카페에서는 기타 연주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골목은 아기자기한 상점들로 가득했는데요. 마치 영화 속 배경 같더라고요. 사랑해라는 문장이 전 세계 250개 언어로 쓰여있는 사랑의 벽도 정말 유명하죠.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옷 색깔도 맞춰 입고 왔는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밀가루를 재분하던 풍차가 있던 곳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세련된 분위기더라고요. 맛있지? 진짜 맛있어. 와. 갈릭향이 싹나. 맛있다. 좋아하잖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노을진 몽마르트 언덕을 보려고 아까 못 탔던 푸니쿨라를 타고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프랑스에서 일주일을 보낼 거라 일드 프랑스 모빌리티 어플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쓰는 나비고 7일권을 끊었는데요. 이 교통권으로 몽마르트 푸니쿨라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찰구를 통과할 때 안드로이드 폰은 태그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두 번 태그가 안 된 적도 있긴 했는데요. 핸드폰 전원이나 NFC 버튼을 껐다 키면 다시 작동이 되더라고요. 사크레케르 대성당 계단 앞에 버스킹 콘서트가 한창입니다. 대박. 와. 회전목마가 안 돌아가네. 먹어버렸어. 둘째 날은 베르사유 궁전 투어를 합니다. 베르사유 장미를 보며 자란 제가 드디어 베르사유에 와보네요. 베르사유 궁전은 워낙 크고 넓어서 궁전과 정원을 둘러보는데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유럽 여행하면 성당이나 궁전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베르사유가 유럽의 궁전 중에서 화려함의 끝판왕이지 싶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는 2,30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방들 중에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먼저 거울의 방입니다. 73m 길이의 화려한 회랑인데요. 한쪽 벽은 거울, 다른 한쪽은 창으로 정원을 비추는 구조예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천장화 역시 엄청 화려합니다. 천장화의 전체 주제는 루이 14세의 업적과 영광을 신화적 상징으로 표현한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루이 14세의 초상화도 보고 가세요. 루이 14세는 자신을 태양신 아폴론과 동일시하면서 왕은 신적인 존재라는 사상으로 절대왕정을 정당화시켰는데요. 그래서 베르사유에서 보는 루이 14세의 초상화는 절대왕정의 이념과 권력을 시각적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정치 포스터라고 하네요.
베르사유 궁전 정원으로 나가볼게요. 정원이 정말 넓기도 하고 예쁘다고 해서 기대 많이 했는데 날씨가 이 모양이라 제대로 정원을 즐기질 못했습니다. 역시 여행의 성패는 차라리 날씨인 것 같습니다. 미니기차는 궁전에서 출발해서 그랑뜨리아농, 그리고 뿌띠뜨리아농과 마리 앙뚜아네트 마을, 대운하까지 경유를 하는데요. 왕복 티켓을 끊으면 기차 운행 루트 내에 정류장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뿌띠트리아농입니다. 루이 16세가 앙뚜아네트에게 선물한 별궁이라서 왕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던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앙뚜아네트가 좀 궁전의 타이트한 예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골 여인처럼 텃밭을 가꾸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민중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왕비가 자기만의 성을 짓고 농부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구경하고 비르하켐 다리로 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알리알 C 노선을 타고 바로 올 수 있어서 동선이 편하더라고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샌드강을 따라 이엔나 다리까지 쭉 걸어봅니다. I've learned that there's an art to changing. That I'm the potter and the clay. I'm the canvas and the painter. The marble that I sculpt away. Every stroke of a brush, every finger's touch is a rosy cheek of a love-struck flush. Is a sunburned wing of a heartbreak crash. Is a rush. Feel the rush. 에? You're painting Frida Kahlo, lead the muses like a Apollo. All the colors layered on kaleidoscope. Your sculpture of Bernini grow like branches that on Daphne turn living into art. Life's the Louvre and you're the Mona Lisa. 색깔이 다른 게 의미가 있나요?